서경석의 다이어트 한능검 독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6일 끝내고요. 7일째 완벽한 중간을 넘어서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덕에 저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3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의 경제와 사회 가볍게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조선의 토지제도 초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과전법 고려 이미 말 때, 공영왕 때부터 실시가 됐었죠.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현직 관리들에게 경기도에 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한 것, 바로 과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지만 수신전이나 휴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이 은근히 됐었죠. 수신, 말 그대로 몸을 지킨 여인, 과부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휼양, 불쌍한 사람을 양 기른다. 고아죠, 고아. 고아에게 지급되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들에게 지급되는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은근히 세습이 됐었던 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직전법, 세조 때, 무지막지 세조에 이르러서 직전법. 전직은 무슨 전직이냐? 현직에게만 줘라. 현직 관리. 그래서 현직전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면서 세수 부족을 메웠고요. 수신전, 휴량전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됩니다. 현직 관리에게 주니까 당연히 그 현직인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과부든 뭐 그의 아들, 딸이든 전혀 지급할 일이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이 직전법 시행에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현직일 때만 준다 그러니까 현직일 때 뽕을 뽑아요. 예? 막 더 줘, 뭐, 야, 임마, 왜 안 내놔?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관이 나서죠.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입니다. 성종 때. 웬만한 그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는 것은 대부분 성종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일울성자니까요. 자, 관이 거두어서 관이 다시 주겠다. 네가 나서지 말고 너 자꾸 비리 저지르니까 관이 그걸 대신해 줄게. 관이 수조권을 대행한 거 성종 때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예요? 직전법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직전법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게 직전법인데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대.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 드리느냐? 관이 대신 거두어서 현직 관리에게 주겠다가 바로 관수관급제고, 이러다가 아유 이젠 뭐 수조권은 이제 그만 줄래. 너무 힘들어 나라가. 직전법이 폐지된 거. 그러니까 과전이 완전히 폐지된 건 바로 명종 때문에. 명종이 조선 초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죠. 이때 구황차료 같은 것도 책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임꺽정 같은 의적이 발생한 것도 바로 하도 어려우니까. 이 명종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임명선, 선조 때는 외국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임진왜란까지. 그래서 명종 때는 직전법은 폐지가 되고 과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녹복만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만 주게 된다. 이게 토지제도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수치제도. 농민들에게 거두는 세금. 자, 과전법, 아까 그 관리에게 수조권 주는 거 외에 농민들에게 직접 거두는 거. 과전법 기본이 일단 11조 10%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져봤더니 대충 1결에 한 30두를 거두더라. 세종이 보고, 와, 이거 너무 많다. 좀 합리적으로 바꾸자.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땅이 좋은 데면 더 걷고, 땅이 좀 척박하면 덜 걷고, 그 해가 풍년이면 많이 걷고, 그 해가 흉년이면 덜 걷고, 합리적으로 바꾼 게 바로 공법이다.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전분 6등, 그 해, 연에 따라 나눈다.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9등급, 전분 6등, 연분 9등 합해서 공법이라 하고, 이게 세종 때 치러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내도 한 20두고 적게 내면 4두더라. 합리적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인조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인조 때는 또 뭐 병자호란도 일어나는 아주 힘든 시기죠. 아유, 이것도 또 제대로 시행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백성들 힘드니까 영원히 정해. 영원히 최하로. 네. 가장 낮은 세율 4에서 6두로 고정시켜라. 영원히 고정시키는 법, 영정법, 인조 때입니다. 네. 인영정, 저는 인영정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네. 인조 때 영정법. 전세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그다음 공납, 특산물을 내는 거죠. 일단 기본이 호별 특산물이었어요. 호별, 집별로. 이게 힘들게 살아도 거주하고 있으면 하여튼 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특산물이 잘 안 됐을 때 방납의 폐단이 어마어마했다. 귤의 예를 제가 한참 들었었죠.
귤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돼서 흉년내서 없어요. 없는데 갖다 줘야 돼. 관에다 줘야 되고 임금에게 진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옆에 귤 2배 정도면 될 그 귤을 한 10배로 나한테 사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 그건 못해요. 그래서 딴 데서 한 2배 사서 줬더니 그거 아니면 안 받아. 서로 짠 거죠. 이게 바로 박납의 폐단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야, 특산물로 하지 말고 다 쌀은 있잖아. 배는 있잖아. 동전은 있잖아. 다 통일해. 쌀과 혹은 배 혹은 동전으로 통일한 것.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광동제약으로 외워두자. 광해군 때 대동법이 처음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관청 선해청이고요. 처음에는 이원익이라는 신하의 건의로 경기 지방에서만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호별 특산물이 아니라 땅별로 내요. 땅 1결당 12두로 대동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땅이 많은 건 누구예요? 양반이죠. 양반이 반발해서 처음엔 경기도에서만 실시한다. 이것이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는 게 언제예요? 바로 웬만한 전국 실시, 웬만한 완성은 다 숙종이다. 함경, 평안 제외 전국 실시. 이거 미리 알아두시고 중간에 한 번의 변화가 있죠. 경기에서 이제 충청지방까지 확대된 거 바로 효종 때 김육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때는 특산물을 냈었는데 지금 이제 쌀을 내죠. 이게 공납, 특산물을 내는 공납이 전세화된다라는 거. 요거 아주 고급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공납이 전세화, 쌀을 내니까. 마치 전세를 내듯이 곡물도 쌀로 냈으니까 공납이 전세화된 거고 중요한 상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공인입니다. 임금이 귤을 먹어야 되는데 쌀만 잔뜩 있으니까 야, 쌀 주고 네가 가서 귤 사와. 이 관어상인 공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쌀을 주고 물건을 바꿔오는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다. 바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미 다 한 거니까 오늘은 복습이에요. 자, 그리고 군역.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군 안 가면 대신에 포를 내는 거죠. 군역을 대신해서. 그리고 전쟁이 임진왜란 전에는 거의 없었으니까 군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대신 일을 해요. 요역을 합니다. 뭐 공사 같은 거 가서. 그래서 군역의 요역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신 좀 네가 가 대립. 그리고 방군수포제. 군대 안 가는 대신 군역 안 하는 대신에 내가 포 낼게. 방군수포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행을 해요. 근데 이제 포를 너무 많이 걷는다. 2필이나 걷는 거 백성에겐 부담이 된다. 한 필로 반으로 줄이자. 균역법 영조. 2필에서 한 필. 균영법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균영법. 영조 들어가는 거 가볍게 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몇 개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탕평책. 영조, 정조 둘인데 그 중에 비를 세운 건 누구예요? 영평비. 영평비 영조고요. 또 청계천 준설 영계천입니다. 영조. 그 중에 하나 균형법. 자, 그런데 이 균형법은 2필, 1필도 중요하지만 그럼 줄은 걸 뭘로 보충했느냐 꼭 알아두자고 그랬죠.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했고요.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줌으로써 포를 거둡니다. 선무군관포.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이제 정부가 거둔다. 어염, 선박세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을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광해군, 영조, 그리고 각각의 내용. 자, 농업입니다. 농업은 모내기법이 시행된 거, 모내기법 한자로 하면 이양법인데 이양법이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언제다?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시작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양법이 시작된 거? 고려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그냥 시작만 됐을 뿐이지 성행하지 않았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조선 후기.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특이한 경제 상황, 특이한 문화, 특이한 뭐 사회 제도 웬만하면 조선 후기입니다. 요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모작도 쌀과 보리를 뭐 번갈아 가면서 조선 후기고요. 자, 광작. 지금 이쪽의 내용은 다 조선 후기 위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모내기법이 발달하니까 이젠 조그만한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도 절감되고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넓을 광자, 광작이 시작되면서 농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발생합니다. 분홍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는다? 쫓겨나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임노동자들이 많이 또 생겨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도 이제 변화를 해요. 처음에는 정률, 똑같은 퍼센트로 300두 걷어냈으면 거기에 10% 낼게요. 30두. 뭐 이렇게 냈다면 이제 자신이 생긴 거죠. 새로운 농사법이 개발이 됐으니까 예전에 30두를 줬다면 제가 50두 드릴게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정액 도조법이 유행합니다. 예.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돼도 내가 50두는 드릴게요. 예전에는 잘 되면 많이 드리고 못 되면 덜 드리고 정률 타조법이라면 이젠 도박을 해요. 도박. 제가 50두 드릴게요. 그래서 400두 걷어들이면 나는 이익이니까. 300두 해서 10%면 270두 먹는 거였는데 이제 50두 드릴게, 더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500두 걷어들이면 50두 빼면 350두를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농사법의 발달로 인한 지대 납부 방식도 변화한다. 도조법. 이 도조법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도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을 한다. 자, 그리고 옛날엔 자급자족.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고 살면 다행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먹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제는 꼭 그걸 먹기 위한 작물 말고 다른 작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상품 작물. 고추 안 먹어도 살죠. 인삼 안 먹어도 생활하는데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돼요. 고추, 인삼, 담배, 목화. 담배 안 펴도 사는데 이제 상품 작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목화는 언제 들어오죠? 조선 후기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목화가 유행했다라는 거지, 본격적으로 이게 재배가 됐다는 거지, 고려 때 문익점이 붓뚜껑으로 들여오는 거죠. 도입은 고려예요. 자, 그리고 구황작물, 아주 기근이나 너무나 힘든 때에도 잘 자라고 그럴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외국에서 들여옵니다. 바로 감자, 고구마, 본격적으로 재배된 거 조선 후기. 자, 그리고 농서 중에 농가집성이라는 책, 색경이라는 책, 요 박세당이 쓴 건데, 농가집성 등의 선진 농법들, 색다른 농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한다. 반면에 전기의 대표적인 농서가 뭐예요?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누구 때? 세종. 세종이죠. 네. 지읒, 시옷, 조선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세종 때입니다. 1, 2, 3, 4, 5, 6, 7, 8로 했을 때 이거 4조 4. 그리고 금양잡록은 누구 때죠? 성종 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죠? 성강맹량.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강맹량. 이응으로 다 끝나는 성강맹량. 강이 뭐예요? 강희맹이 쓴 거예요. 성강맹량. 다 막 이응 난리 나요. 막 성강맹량. 성종 때 강희맹이 쓴 금양잡록입니다. 중간중간 우리 저 앞에 계신 두 분도 지금 막 웃음을 참고 계시는데, 이게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복습 위주여서 가끔씩 이런 힐링이 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성강맹량, 바로 성종이니까 역시 이건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이게 만약 구분하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농사직설이야 세종 때 거 다 아는데 금양잡록 도대체 어느 왕 때 쓰여진 책인지 이거 잘 몰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기의 농서와 후기의 농서, 농가집성, 색경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렵게 나오면 이게 시대를 구분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상업. 전기에는 농사를 근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발달을 안 합니다. 그냥 관영상업 정도, 관이 허가한 상인, 시전 상인이 한성에서 활약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서서히 15세기 후반에 장시라는 게 등장하긴 해요. 등장. 지방의 전기시장을 장시라고 하죠. 뭐 오일장이다 뭐 이런 게 장시인데 지폐가 있긴 있었다. 이런 게 가끔 오답선지로 나와서 사람 조금 헷갈리게 하니까 체크는 해두자. 저화라는 지폐가 등장을 하는데 고려 말에 이미 나왔고요. 태종 때 사섬서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서 만든 게 저화입니다. 하지만 사용은 활발하게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화폐의 사용은 전부 조선 후기입니다. 숙종 이후 상평통보부터. 자,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상업 상황, 바로 신해 통공이죠. 신해년에 공이 상업이 다 통하게 하라. 정조의 명이죠. 금난 전권을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시켜라. 자, 그리고 이제 사상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인 상인들이 등장해요. 의주의 만상, 이 지역 알아둬야 돼요. 제가 안 썼습니다. 그냥 의주 만상, 여긴 어딜까요? 동래 내상, 부산이죠. 경강상인, 말 그대로 서울 경자, 한강 주변의 경강상인. 송상은 개성이죠. 개성의 송상. 특히 이 중에 정말 대형 사상이 발생했으니 바로 송상이에요. 이 송상은 송방이라는 가맹점을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상인 송상. 그리고 사계치부법이라는 송상들만의 회계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대형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고라는 독점적인 도매상, 이게 매점매석하는, 사실 이게 나쁜 행위죠. 매점 다 사가지고 안 팔아. 그럼 가격이 오르죠. 그때 풀어요. 매점매석. 이거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인데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도고 거대하니까 독점해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가격 오르면 그때 비싸게 판다. 그 중에 공인이
포함이 돼요. 이게 공인의 아주 부정적인 영역. 공인도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망을 알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도고가 등장했다.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장시가 원래 그냥 임시장이었다면 이제 상설화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설치가 돼요. 계속 열려 있는 장시들. 그래서 보부상들이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한 거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자, 그리고 계시, 공무역인 계시와 국경지역에서 그리고 사적으로도 무역을 한다. 이걸 이제 후시라고 합니다. 계시와 후시 동시에 발달한 거 조선 후기. 자, 그리고 의주니까 청하고 주로 만상은, 동네 부산이니까 일본하고 내상, 초량회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 이루어지죠. 초량회관 하면 조선 전기다, 후기다. 후기예요. 조선 전기에 등장할 수 있는 명칭 뭐예요? 삼포계양, 세종대, 부산포, 제포, 연포. 요 세 가지는 조선 전기. 부산포, 제포, 연포. 근데 부산은 후기에도 있으니까 부산 잘 안 나. 제포, 연포, 전기. 초량회관, 두모포회관 이런 건 다 후기. 전기와 후기를 구별하는 워드, 이 단어, 키워드. 자, 그리고 청과 일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돈 번 상인들 바로 송상입니다. 직접 한 사람들 만상, 내상, 중간에 송상. 자, 그리고 이제 포구에 여러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객주와 여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잠자리도 주고요. 또 막 중개도 해줘요.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돈도 빌려줍니다. 금융업까지. 객주, 여각이 활발히 활동, 조선 후기. 자, 그리고 도남현 숙종, 상평통보의 전국 유행, 조선 후기. 이때 특이한 현상이 발생. 돈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 돈 귀한가 봐. 집에 쏴둬요. 돈이 부족한 현상, 일시적으로 전황도 발생한다. 황이 부족한 거죠. 전은 돈이고. 전황 발생, 조선 후기. 웬만한 특이한 경제 상황, 조선 후기. 수공업, 전기에는 관영이 위주였다면, 민간 광산 개발이 금지됐다면, 이제 후기로 갈수록 민영광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대동법 시행이에요. 대동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수공업 제품이 많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이제 쌀로 다 하니까 필요한 것들, 특산물 같은 거 이제 누군가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재료가 되는 광물, 특히 은 수요가 증가하죠. 이거 파야죠. 광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슬 이제 민간이 나서기 시작하고, 민간이 나서고 싶어도 돈을 좀 미리 받아야 재료도 사고 할 텐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먼저 줄게. 선대제 수공업이 발생합니다. 먼저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재료비하고 해서 만들어서 줘. 그럼 내가 다 사줄게. 선대제 수공업. 이때 미리 지불하는 사람들 대표가 돈 많은 공인 같은 사람이죠. 공인 등에게서 원료 혹은 자금을 미리 지급받아서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한다. 특이한 형태의 수공업이죠. 선대제 수공업. 미리 돈을 받는 거니까요. 조선 후기. 자, 민간이 이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잠체라는 건 뭐예요? 몰래 캐는 거예요. 허가 안 했는데 몰래 캐는 거예요. 이게 돈 된다는 걸 아니까. 설점수세제는 뭐예요? 점포를 설치해주고 세금을 거둔다. 광산 같은 큰 규모의 이 업장은 사실 민간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이렇게 잘 캐고 나중에 세금 내. 이게 바로 설점수세제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다 보니 광산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그들이 전문 경영인 CEO로 이제 나서기 시작해. 그들을 우리는 덕대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외우는 방법 여러 번 알려드렸죠. 광산 일은 쉽지 않다. 떡대가 커야 된다. 덕대, 광산 전문 경영인. 중요한 건 뭐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특이한 경제 상황, 조선 후기. 자, 이제 신분제도인데요. 양반이 전기에 비해서 이제 후기로 갈수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납속책, 이게 뭐냐면 납부해라 곡식을, 그러면 관직 줄게, 이런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아주 대놓고 빌공 이름명, 이름을 비워놓고 공명첩을 주면 돈이나 뭐 이렇게 뭘 주면 하여튼 이제 관리를 시켜주는. 웬만하면 다 양반이 돼버려요.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양반이 된, 과거를 통해서 양반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방식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 신향. 그리고 예전에부터 전통 양반, 구향들의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긴 자존심,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 돈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신향과 구향의 대결, 향전이라는 용어 다 조선 후기입니다. 특별한 경제 상황, 특이한 사회 상황, 전부 조선
후기. 자, 중인들은 하급 관리와 서얼을 우리가 보통 중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 서얼들, 서자와 얼자들이 후기에 통청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달라 이것이 일부 받아들여지죠. 그 대표가 뭐예요? 바로 제공덕수, 누구죠?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뭘로 돼요, 이 사람들이? 규장곽의 검서관, 왕은 정조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인도 사실 소청운동을 해요. 우리도 좀 계급 신분 상승하게 해달라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소청운동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고 대신에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허이 청산 막 시를 읽고 다 같이 모여서 문학 동아리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이제 시사라고 하는데 중인들도 이제 시사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 중인들의 문학을 우리는 위항문학이라고 해요. 이 위항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 넓지 않은 거리, 그리 깨끗하지 않은 거리. 그래서 약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거리다. 중인들의 문학을 그 거리에서 피어난 문학, 위항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항문학, 시사활동을 중인들이 했다. 언제? 조선 후기. 자, 양반 중에 이제 상민인데요. 상민 중에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신량 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역할은 천민이다. 이런 얘기. 봉수군, 이거 봉화 이렇게 하는 거. 수군, 해군이고요. 역졸, 그 사또 옆에 이렇게 역졸. 이런 사람들 양인이지만 대접은 역할은 천민이었어요. 상당히 힘들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 천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후기에 이 상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좀 벌면 분홍이 되고요. 거상이 돼서 새로운 양반으로 거듭난다. 신향입니다. 자, 마지막 천민인데 대표가 바로 노비죠. 이 장례원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장례원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뭐 하는 관청이에요? 장례의식 관할하는 데라고 그랬네요. 노비 관리. 노비 업무, 노비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장례원이다. 뭘로 기억하자고? 노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장례원은 노비 관리하는.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던 아주 낮은 취급을 받았던 대표적인 계급이죠. 백정, 도축업자. 백정.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예요? 고려 때 백정은 도축업자가 아닙니다. 천민이 아니에요. 양인을 백정이라고 한다. 천민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일천즉천이에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만 천인이면 다 그냥 천민이에요.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 노비는 엄마를 따라가자. 엄마가 노비면 노비지만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아닐 수 있었던 걸로 하자는 게 노비 종모법인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조 때 일단 확정은 됩니다. 그리고 공노비가 해방됐던 거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순조 때 공노비가 상당수 해방된다. 공노비, 산업이 한꺼번에 다 해방된 건 언제다? 가보게. 1894 가보 1차 개혁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정말 쉬워요. 이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묻는 문제는 이런 거 있죠. 다음 상황에 대한 경제 모습에서 한 25번 후반대에서 이런 문제 나면 대부분 다 조선 후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내리자 화성부에 기근 나오죠. 기근 때 고구마보다 월등히 나은 게 메밀이다. 이런 특이한 작물들의 개발 조선입니다. 조선 후기. 연포 언제? 세종 때 삼포 개항할 때 그 연포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 이거 조선 전기입니다. 상평통보를 화폐로 활발히 사용했다. 조선 후기죠. 숙종 이후. 정답은. 아니네. 옳지 않은 것이죠. 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얘는 아닌 거죠. 네. 요 시험 푸실 때 요거 반드시 기억. 아는 거냐, 옳은 거냐. 관청의 공인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 나타난 관어상인 공인 조선 후기. 송상만상 이런 사상들, 거상들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조선 후기. 떡대가 좋아야 광산 일을 하지.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에 출현.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 연포를 구분할 줄 모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일본하고 교역했잖아요. 연포가 포인트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 조선 전기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의 경제 상황. 이것도 뭐 보나마나 조선일 겁니다. 조선 후기나 뭐. 한양의 모습이고요. 지도에는 종로의 시전 외에도 난전이 표기됐다. 난전. 금난전권 정조가 얘기한 거고요. 신의 통공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없애서 공의 상업이 통하게 해라. 신의 통공. 당시에는 서로. 이거 뭐 조선의 경제 상황이고 조선 특히 그 중후기의 이야기이겠죠. 정전이 지급됐다. 이거는 신라 통일 신라 중에 이 왕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누구죠? 이거 쉽지 않죠. 이게 성덕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됐다는 항상 오답선지로 많이 나와요.
아, 이건 뭐 답도 아니야 이러지 말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성동왕. 경동왕의 아버지 성경으로 외우자 그랬죠. 경동왕은 뭘 부활시켜요? 노급. 노급을 부활시킵니다. 서서히 귀족들의 권한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급을 폐지한 왕은 왕권 강화의 상징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간만에 신문을 보니 999개는 안 넣었지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건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설총이 화한계를 바쳤다. 왕권 강화하시려면 간신들 멀리 하시고 충신을 가까이 하세요. 모란에게 할미꽃을 가까이 하고 장미를 멀리 하라는 그런 글을 올린 사람, 원효의 아들 설총, 다 신문왕과 관련된 이야기다. 초량회관, 아까 얘기했죠. 요거 아까 연포, 제포와는 달리 초량, 두모포, 이건 다 후기예요. 후기. 조선 후기. 이게 정답이에요. 조선 후기. 자, 그리고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이건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아시는 고려의 숙종은 활해삼을 좋아하셨다. 활, 구, 해, 동, 통보, 삼한, 통보. 이건 고려 숙종. 병란도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죠. 예산강 어기에 시장을 관리하기엔 동시전이 설치됐다. 동시전은 동순이가 왕이지라 해서 지중왕 해도 돼요. 지동시 이렇게 하나만 따로 외우셔도 된다 그랬죠. 지중왕입니다. 신라 지중왕 때. 문제가 많네요. 자, 밑줄근 제도 보기에서 고르. 이원익만 봐도 끝났죠.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처음에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지방의 특산물 방납의 폐단, 백성 부담 줄인다. 현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지급한 거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해청이 관리기구죠. 선해청 기억 맞고요. 재정을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건 무엇을 시행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거예요? 균역법이죠. 이것도 어장세, 선박세, 염세 모두 균역법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게 좀 결작, 어염, 선박세 하나 더. 선무, 군관포까지 합하면 균역법 다 해결돼. 그래서 정답은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한 배경이 됐다.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너무나 고맙죠. 완벽하게 다 이제 해결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한등검 팬 여러분. 양은 좀 적은데 조금 길었죠, 강의가. 복습이 원래 그래요. 제 방식입니다. 복습이라고 해서 그냥 탁탁탁탁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때가 전체를 그동안 해왔던 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도 꼭 이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균역법에 여기 안 나온 거 선무군관포까지 정리하면서 끝내야 이 문제를 푼 보람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석의 다이어트 한능검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4강이고 요 14강이 끝나면 7일째가 정복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제, 문화, 사회 파트들은 대부분 정치사 할 때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안 했던 건 새롭게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검 14강 출발합니다. 자, 조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느냐? 이건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이거 놓치실 수도 있어서 세종입니다. 세종대왕 때 창제를 했고요. 창제는 1443년이고 반포한 거는 1446년입니다. 이거 예전엔 저 이런 것도 막 외우느라고 했었어요. 집현전에서 일했던 분들 이제 생육신, 사육신 이렇게 해서 사육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륙일사는 미래니까 거꾸로 하면 일사사륙이다. 사육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세종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자,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해설한 본이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글 하면 용비어천가입니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 하는 거 있죠. 그 세종의 선대 6명의 그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는 해동 육룡이 나르샤로 출발하는 용비어천가가 최초로 훈민정음을 반포 전에 46년에 반포인데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가지고 만든 글이 바로 용비어천가 노래
요거 하나 정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석보상절도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죠? 바로 불교 하면 항상 연결지어지는 세조의 수양대군 시절 때 만들어진 글이 바로 석보상절입니다. 어머니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불교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한 글 석보상절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사실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기의 훈민정음이고요. 요 훈민정음 같은 훈민정음인데 뒤에 운해가 붙죠.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1750년에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쓴 훈민정음 운해, 아주 의문학적인 그런 아주 복잡한 어려운 글 훈민정음 운해는 조선 후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딱 선이 있는 거예요. 요 앞은 전기고요. 언문지 마찬가지예요. 무려 순조 때 유희라는 사람이 쓴 언문지, 우리말의 자모를 연구한 글이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보는 초기고요. 전기고요. 조선 전기. 훈민정음 운해. 느낌으로 벌써 오시죠? 상당히 복잡한 글, 막 의문학적인 연구. 신경준이 쓴 거, 이건 18세기 조선 후기의 글이다. 유희의 언문지 마찬가지로 순조 때 조선 후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학자 신진사대부 대표 정도전이죠. 대상 중심의 사회를 꿈꿨고요. 이 정도전의 저서 3가지를 꼭 기억하자.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잡변. 그중에 요 법전이에요. 하지만 우리 조선의 대표 법전은 뭐예요? 조선 경국전이 아니라 경국대전이죠. 하지만 여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 쓴 사찬법전이다. 개인적으로 편찬해낸 법전이다.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과 헷갈릴 수 있다. 경국대전은 언제 시작했다? 세조. 그리고 언제 완성했다? 완성종이죠. 성종. 그리고 그게 속편이 나온다. 언제? 영종, 영속속. 속대전. 그리고 대전 통편으로 바뀐다. 누구? 정조. 통이 3번째 있으니까. 통이 맨 뒤로 가는 대전 회통은 회 히읗도 있고 통이 뒤로 가 있고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 경국대전의 변천 과정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거와 비교해서 알아둘 거 조선 경국전, 정도전 개인의 법전이다. 그리고 정치서 중에 경제 문감이 있고요. 불시잡변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아래로 봤다. 부처씨가 얘기하는 잡스러운 변이다. 불시잡변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대 했던 조선의 전체적인 기조와는 달리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죠. 결국 1차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다 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양대산맥 이황과 이를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주리론, 이치를 더 중시했다. 이치 못지않게 기도 중요하다. 주기론, 이황입니다. 이황은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래서 주자로 불렸으니까 주자서 조려 썼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이황의 서원, 도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이황은 고향이 안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악으로 시작하는 책 성악 10도, 여기는 집요. 어떻게 외운다? 노란색 복숭아 통조림 황도. 이황이니까 도고요. 이는 9번이나 장원급제한 사람, 정말 집요하다. 이 집요, 성학 집요. 같은 성학으로 시작하지만 구도장원공 집요하다. 이는 이집요, 성학 집요. 복숭아 통조림 노란 거 황도, 이황은 성학 10도 이렇게 구분하시고, 영남학파, 여기는 기호학파입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학파가 형성됐고요. 여기는 충청, 경기, 충청, 기호, 학파, 이이. 이게 당연히 안동이니까 영남이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가 정말 집요하게, 실제로 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는 집요한 것에 비해서 이황은 좀 열려있다. 그래서 후배하고의 얘기도 끝까지 대답해준다. 기대승이라는 새파랗게 젊은 학자가 계속 하늘 같은 선배인 이황에게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계속 답을 해줘요. 수년간. 그것이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후배의 질문에 실은 내색하지 않고 대답해준 사람 이황. 그 후배는 기대승. 사단 칠정 논쟁 꼭 기억하시고, 예안, 예안 이거 안동 쪽이죠. 예안 향약. 반면에 이는 해주 향약입니다. 어머니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죠. 이 오죽헌에서 태어났잖아요. 신사임당. 하지만 아버지 쪽은 이쪽 파주, 해주 이쪽입니다. 그래서 해주 향약. 그리고
이는 서인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황은 동인의 스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소수서원. 소수서원의 출발은 뭐예요?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에요. 최초의 서원. 누가 만들었죠? 주세붕. 주세붕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풍기군수였어요. 그때 왕은 중종. 중종하고 명종이 세트로 나온다고 그랬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건의해서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이 만들어지고 중종의 세트인 명종 때 풍기군수가 누구였다? 이황이. 풍기군수도 바뀔 거 아닙니까? 주세붕에서 이황으로 바뀌었을 때 이황이 명종에게 건의해요. 사액 해주세요. 액자 좀 주세요. 받아들여져서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이 탄생합니다. 백운동서원하고 소수서원은 같은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죠. 자, 사액되면 뭐가 달라져요? 그냥 액자 하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 노비, 서적 이걸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금까지 면제받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 그러니까 이렇게 사액을 받으려고 했겠죠. 자, 이렇게 양반들이 혜택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구요? 이런 거 보면 무조건 폐지하고 싶은 사람 후기에 누구? 흥선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됩니다. 47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한다? 흥선대원군.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황은 끝났죠? 자, 이에서 빠진 게 뭡니까? 이의 책 중에 경몽요결이라고 목매함을 격퇴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유학 처음 공부할 때 입문서에 해당되는 경몽요결 이의 저서고 또 하나 동어문답이라는 책이 가끔 시험에 출제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답자가 뒤에 있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의산문답이라고. 이거 나중에 실학을 공부하게 되면 유명한 실학자,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쓴 의산문답이라는 책과 같은 문답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어떤 암기 코드냐면 웬만하면 친구 중에 이동호는 있죠. 홍동호는 드물어요. 홍동호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친구 중에 이동호가 3명이나 있거든요. 이동호. 여기 혹시 출판사에 이동호 씨 계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죠? 이동호 씨는 웬만하면 있어요. 이동호 씨는. 그래서 동어문답은 2입니다. 2. 야,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대. 아니,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동어문답이 2였나, 홍대용이었나 엄청 헷갈려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친구 중에 웬만하면 이동호는 있더라. 이걸로 동어문답은 2이고, 의산문답은 홍대용입니다. 이것도 뭐, 용각산이라는 그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 건데, 그거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동호 씨. 심지어 이 출판사에도 이동호 씨가 근무하시잖아요. 무슨 파트에 계세요? 이동호 씨가? 어디 편집이세요? 영어부요. 왜? 영업부? 영업부에 이동호 사원이 계십니다. 사원은 아니, 간부세요? 임원이세요? 부장? 상무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임원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이동호 상무님이 계시답니다. 자, 아무튼 웬만하면 어느 조직이든 이동호 씨는 있다. 동어문답은 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이미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주기론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 위주로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병사들 충분히 좀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동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수미법도 주장하셨다. 참고로 그냥 이 정도. 자, 이황,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유성룡 너무나 유명하죠. 임진왜란 중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 월급 주는 군대, 포수가 있는 군대,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자고 건의한 사람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의 책 징비록이죠. 징계하여 방비한다. 징계하여 방비한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을 거쳤으니까 이거 잘못된 걸 좀 징계하고 준비하자. 징비록. 유성룡의 저서고요. 자, 김장생 선생도 자주 오답선지로 등장을 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예학 서적인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 가래집남은 선조 때 이미 완성이 됐고 후배들에 의해서 숙종 때 이렇게 세상에 펼쳐집니다. 자, 김장생 가끔 오답선지로 등장하니까 대단한 유학자이고요. 가래집남을 썼고, 자, 김육은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효종 때 활약했던 사람이고 청으로부터 시헌력이라는 선진 단력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대동법을
충청지방까지 확대하자. 처음 실시 경기도에서 실시할 때 누구의 건의? 이원익. 효종 때 김유기 충청도. 그리고 어느 왕 때 평안 함경 제외한 전국? 숙종입니다. 웬만한 거 완성 전국 실시 이런 거 숙종이 많다. 자, 그리고 우암 송시열 선생 역시 서인의 대표고요. 요거 아주 특이한 사항이니까 하나 더. 효종은 누구의 아들? 인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어서 예송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효종이 죽고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복림대군으로 청에 볼모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청을 벌하자,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북벌 주장에 힘을 실은 학자가 바로 송시열입니다. 기축봉사라는 걸 건의해서 북벌을 주장했죠. 하지만 북벌은 실시했다 못했다? 못합니다. 오히려 청이 요청해서 나선 정벌하러 가죠.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데 1, 2차 조총부대를 파견합니다. 1차 변급, 2차 신류, 변신, 변급, 신류. 그것까지 뭐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는 것만 알면 되시고, 이 기축봉사가 북벌을 주장한 그런 내용의 왕에게 얘기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데, 봉사자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한다? 그럼 봉사 몇 조? 처음 봐요? 고려, 무신집권기, 최씨 집권기의 출발,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왕에게. 어차피 자기가 집권자인데 왕에게 일단 요식행위로 건의하고 뭐 이대로 하자 이거죠. 봉사 10조. 같은 봉사인데 10조는 최충원. 고려. 기축봉사는 송시열입니다. 북벌 주장. 자, 그리고 기사환국이 어떤 환국이죠? 장희빈이 등남해서 기사회생한 환국이죠. 장남. 장희빈은 남인과 친합니다. 반대 서인인 송시열은 기사환국 때 검은색 물약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사사. 자, 그다음에 윤휴라는 학자하고 요 박세당이라는 학자, 두 학자가 바로 성리학을 너무 절대시하는 것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노론 대감들에 의해서. 윤휴, 박세당이 사문난적으로 몰린다. 성리학은 절대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노론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사문난적이에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각각을 살펴보면 윤휴는 독석이란 책 썼고요. 북벌 주장했고, 요 남인 계열입니다. 그리고 박세당은 사변록. 요 사변록 때문에 이제 사문난적으로 놀린 건데, 색경이라는 농서도 쓴 사람이 박세당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양명학 정제두는 중요하죠. 정제두라는 학자가 18세기에. 양명학은 이 보통의 성리학하고 다른 이유가 지행합의를 주장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성리학은 명분을 더 중시하죠. 알기만 하면 된다라면 양명학은 행동도 중요시했던, 실천을 강조했던 약간 혁신적인 유학이다. 정제두 선생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강화에 몰려있다. 강화학파입니다. 지역사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주 나와요. 알아야죠. 강화도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지역이 강화니까 양명학, 지행합일, 정제두, 강화, 학파 한꺼번에 실천 강조, 지행합일. 자, 이제 실학입니다. 드디어 실학. 실학은 크게 두 개의 학파 나눠요. 농사를 중요시한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라고도 얘기하고요. 상업을 중시한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하고 구분이 되죠. 이용후생. 북학파라고도 하고요. 일단 중농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농사를 중시한 세 학자만 알아두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먼저 유형원은 실학자들은 호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유형원 할 때 그냥 유형원 하지 마시고 반개 유형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호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그 호 뒤에 뭐가 붙어서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반개수로. 유형원은 반개수로.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여유당, 정약용. 그래서 성호, 이익이니까 성호 사설이고요. 다산 정약용, 여유당 적양용이니까 후배들이 그 정약용의 책을 모아서 일제강점기 때 됐던 여유당 전서도 바로 정약용의 책들을 다 모아놓은 정인보, 안재홍 등이 같이 낸 거 30년대에 이렇게 호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개 유형원은 균전론으로 유명해요. 균전론. 균등하게 땅을 분배해야 된다. 균전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국유화해서 국가가 다 흡수해서 다시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해서 재분. 이게 하자죠. 똑같이 분배를 해야지 차등해서 분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형원의 균전론에는. 예. 아무튼
균등하게 분배는 하는데 신분에 따라 차등 재분배한다가 약간 아쉬운 논리가 바로 균전론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균전론은 유형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차원적인 암기 코드가 적혀 있죠. 원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명량대첩 승리하기 전에 7천량 해전에서 패했던 원균. 그래서 유형 원균.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입니다. 유형 원균. 유형원은 균전론이다. 내용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자는 얘기인데 아쉬운 건 신분에 따라 차등해서 분배한다라는 주장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이익, 성호 이익은 한전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토지를 팔고 살 때 이 땅만큼은 절대 거래하지 말라. 한계를 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업전이에요. 이 한계를 두는 이유는 이 땅이라도 있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 그냥 다 팔지 마라. 요만큼은 남겨놓자. 그게 바로 영업전이고, 토지를 매매할 때 제한을 두자 해서 한전론입니다. 제한 두는 땅 한전론. 그 땅의 이름 영업전. 영원히 업이 되는 땅 요만큼은 남겨놓자. 그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이익의 한계가 있네. 이익은 한전론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육좀을 주장해요. 조선이 발전하는데 해가 되는 6가지 좀 같은 존재들이 있다. 그게 바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미신, 그리고 양반, 승려, 그리고 게으름.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이것도 나도 같이 동업하는데 그 동업자가 나도 이익 좀 줘. 이익 좀. 네. 이익은 육좀을 주장했고요. 한전론. 이익의 한계가 있다. 한전론. 이익좀, 육좀. 그리고 하나만 더, 과구록이라는 책.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약용. 중농학파 중에 마지막 정약용은 여전론과 정전론, 여전제, 정전제를 순차적으로 주장했는데, 여전론은 상당히 이상적인 거예요. 다 같이 하자. 더불렸자. 다 같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한 다음에 이익을 노동력에 따라서 다시 분배하자. 이 정말 이상적이다. 여전론은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이익을 분배하자. 이게 참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걸 살짝 바꾼 게 정전제예요. 중앙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러니까 이 우물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전이. 중앙은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나온 걸로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 그래서 여전제, 정전제 둘 다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하면 여유당 정약용으로 생각을 하자. 여유당 여전제, 정약용, 정정제. 여전제와 정전제를 순차적으로 주장했다. 여유당 정약용 하면 여전제, 정전제 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갔다는 사실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신해박해 때는 정약용이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조 때잖아요. 신해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고 바로 그 다음해인 1801년 신유박해 때 결국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수많은 책을 쓰죠.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일표이서입니다. 경세유표, 그리고 흠음신서, 목민심서. 일표이서의 주인공 정약용이에요. 이때 흑산도로 유배 간 정약용의 형이 있죠. 정약전. 그 양반 뭘 써요? 흑산도에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자산어보를 씁니다. 물고기 사전, 자산어보. 자, 그리고 세 책만 쓴 게 아니라 홍역에 관련된 마가회통, 그리고 지리서인 아방강역교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써낸 정약용 선생. 그러니까 후배들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책들을 모아서 전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30년대 나온 여유당 전서, 정인보, 안재홍 등의 후배들이 쓴 책이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응이지요. 잘 보시면 이 세 중농학파 학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에. 모든 이름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글자마다. 히읗도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혹시 나중에 너무 생각이 안 나시면 중농이냐 중상이냐가 헷갈리시면 이걸로, 정말 창피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전부 동그라미가 글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상은 안 그래요. 수 아니죠? 대 아니죠? 지, 박 아니죠? 이건 다 아니죠. 신기하죠?
자,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중상학파입니다. 이용후생이라고도 하고 북학파. 이 북은 청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예요. 북벌은 그 원수 청을 벌하자가 북벌이고 그거의 반대가 바로 북학. 청의 선진 학문을 배워오자, 문물을 배워오자가 북학파입니다. 이 북학파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박제가 때문이에요. 박제가가 쓴 북학의라는 책 때문입니다. 박제가는 북학의의 저자고 요거 나중에 하고요. 일단 유수원부터요. 유수원은 사농공상.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높은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차별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 직업적으로 다 평등하다. 선비든 농민이든 수공업자든 상인이든 평등하다.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은 우서예요. 유수원이니까 우서 다 이응시옷 이응시옷 해서 유수우서 유수우서 이렇게 유수원의 우서 꼭 기억하십시오. 호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홍대용 연행사 청에 다녀온 사람이죠. 연행사. 대부분의 중상학파 학자들은 다 청에 한 번씩 다녀왔다고 보시면 돼요. 연행사 출신이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중심으로 그걸 증명하는 주장들이 뭐냐? 지전설.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안 돌고 옛날에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보면 막 중국 이만해가지고 살벌하잖아요. 그 화이 사상. 돌면 이게 중심이 아니고 뒤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요만하다.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중심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 홍대용이 주장합니다. 그의 책 연행사니까 을병연행록 썼고요. 아, 여기 이제 알아둬야죠. 담헌 홍대용이에요. 이분은 담헌서가 있기 때문에 호를 알아둬야 됩니다. 담헌 홍대용. 그래서 담헌서가 있고요. 자, 아까 이동호 씨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동어문답과 비교되는 바로 의산문답, 바로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실온과 허자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표현해낸 거. 의산문답. 이동호는 이의 동어문답이고 의산문답 홍대용, 용각산이라는 약을 생각하자 홍대용각산, 의산, 용산, 용각산. 이렇게 홍대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박지원, 너무나 유명한 연안박지원이죠. 연안박지원. 여기 안 써놨네요. 연안박지원. 박지원은 호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다. 청에 갔더니 너무나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선박이 많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나르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 박지원이 강조를 했고 이분의 책은 요거 다 알아둬야 되죠. 너무나 많이들 알죠.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호질. 요거 그냥 기계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박지원의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호질. 자,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박제가. 박지원의 후배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한 주장을 하죠.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한 사람이 바로 박제가입니다. 우물에 비유해.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우물을 안 푸면 썩어요. 재물도 안 쓰면 썩는다. 자꾸 써야, 소비해야 상업이 돌아간다. 경제가 돌아간다. 상당히 선진적인 이야기를 한 박제가. 소비를 권장했다. 우물에 비유해서 재물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강조했다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기 이미 써놔서 제가 보고도 참 웃긴데 제가 이걸 만들어냈지만 참 잘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 같은데 회식 같은 거 가면 항상 누가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정말 소비 잘하시는 항상 지가 산대요. 제가 살게요. 박제가 너무나 소비를 좋아한다. 제가 살게요.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팀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좀 항상 좀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게요가 되도록 할게요. 이동호 상무님은 좀 사십니까? 상무시니까 좀 소비 좀 하시겠죠. 자, 이제 종교예요. 불교 조선 전체를 아우르는 숭유억불 정책. 그래서 도첩제, 승려의 수를 관리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첩제라는 제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사랑했던 사람 대표가 이정재 씨죠. 수양대군 석보상절,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불처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석보상절. 요거 훈민정음으로 돼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불경을 간행하는 도감을 만든 사람 바로 세조, 왕위에 오른 세조의 작품입니다. 웬만한 도감은 다 고려인데 도감이 뒤에 붙으면 다 고려의 기구인데 도감자 들어가는 딱 2개 조선계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바로 세조의 강경도감, 또 하나가 훈련도감입니다. 군대 훈련도감. 도감 뒤에 붙으면 웬만하면 다 고려예요. 자, 그리고 도교 행사를 관리했던 기구 소격서입니다. 누가 폐지를 건의하냐? 바로 중종 때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가 건의해서 폐지되죠.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도교 행사입니다. 요 영향을 받아서 후기에 예언, 도참, 예언하는 사상이 유행한다. 그 대표가 바로 정씨가 왕이 될 것이다. 정감로. 요 후기에 유행한다. 이것도 상당히 도교적인 발상인 거죠. 자, 그리고 천주교는 17세기에 처음 들어올 때는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서학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차 종교화되는 거고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평등이죠. 그리고 제사를 거부하죠. 그래서 폐제 분주의 죄를 물어서 윤지충, 권상현이 순교하는 박해가 뭐다? 첫 번째 박해? 해이유죠. 해이유. 신해 박해입니다. 신해 박해는 어느 왕 때? 신해 통공과 같으니까 정조예요. 이 밑에 다 써있네. 여기 써있네. 신해, 정조, 폐제분주, 윤지충, 권상현. 그 다음 해이유, 신유, 요건 순조 때고요. 정약종, 이승우는 세상을 떠나지만 정약용과 정약천은 유배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유배지에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쓴다. 그리고 신유 박해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다? 황사형 백서 사건.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베이징에다가 백서를 쓰는데 와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들통난다. 역시 황사형도 세상을 떠나는. 유황 우리로 외우자. 신유 박해 다음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 유황우리. 자, 그리고 병호 박해는 가볍게 하나만 알아두자. 왕으로 따지면 헌종 때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순교합니다. 자, 동학은 이 서학에 반대해서 생겨난 우리 민족 종교죠. 최재우가 교조이고요. 1860에 창시를 하지만 1864에 혹세무민의 죄를 묻자 처형이 됩니다. 자, 역사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로 끝나면 무슨 채? 기전체입니다. 사로 끝나면 웬만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기로 끝나는 거 중에 기전체가 이제 삼국사기고 그 외에 다 사로 끝나면 대부분 기전체예요. 그래서 삼국사 기전체에서 사로 끝나면 고려사 기전체예요. 편년체, 연에 따라 편찬에 따라 편년체는 뒤로 뭐가 붙는다? 제 대표가 실록, 그리고 통감, 그리고 하나가 절요입니다. 고려사, 절요, 편년체예요. 조선왕조, 실록, 편년체예요. 동국, 통감, 편년체예요. 요 기본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자, 고려사는 문종 때 편찬됩니다. 고려사 절요 마찬가지로 문종 때 김종서 등이 이렇게 편찬에 참여했다고 했죠.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기전체는 원래 본기와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전체거든요. 여기에 기와 열전의 전. 본기는 왕의 이야기고 열전은 왕 이외의 사람의 이야기. 대부분 신하의 이야기죠. 본기는 왕인데 이 고려사는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왕을 본기에 넣지 않고 세가라는 곳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의 왕이다. 본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가의 왕들이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공우창양할 때 우왕과 창왕은 세가에도 없어요. 아예 신하 취급합니다. 열전에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려사예요. 조선이 건국한 게 정당하다. 고려라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하다 보니 이런 사연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얘기가. 자, 그리고 고려사 절요는 같은 내용이지만 편년체 형식으로 쓴 것이다. 요 정도만. 자, 동국통감. 요거 성종 때 책이라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국악 포동으로 할 수 있죠. 국악 동동동동 국조오레이 악학괴범 그리고 동동동동의 첫 번째 동국통감 그다음에 동문선 서거정의 시문집이죠.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지리서 그리고 하나 동은 두 번째 동이 들어가는 해동제국기 신숙주가 쓴 책 전부 성종 때다. 자, 동국통감 서거정이 참여를 했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쓴 역사서다. 자, 승정원 일기, 승정원의 직원들이 매일 기록한 일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두말하면 허리 아프죠. 왕조실록은
자료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사초와 시정기입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자료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했다. 그리고 일성록, 이건 일기인데 처음에는 정조의 개인 일기로 출발합니다. 심지어 세손 때부터의 일기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역사서가 되는 거죠.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의, 세 역사서에 공통점이 있다. 뭐냐? 바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요 유네스코 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 번은 알아두자. 승정원 일기를 수많은 도승지들이 그 직원들과 함께 쓴 기록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조선왕조실록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일성록도 정조 개인의 일기였지만 나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역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책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다. 일기니까 당연히 편년체일 테고 실록 붙었으니까 일기니까 다 편년체입니다. 자, 다음. 요건 이제 그냥 참고로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강목자 붙었기 때문에 이거 강목체입니다. 강목체. 안정복의 동사 강목 누가 썼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독자적인 정통론에 입각해서 쓴 역사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 누가 썼는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사로 끝났으니까 기전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건 해동 역사. 외국의 서적들을 참고해서 썼다라는 거. 외국 서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자, 발해고는 중요하죠. 발해고는. 발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몇 안 되는 역사서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유득공은 왜 중요하죠? 제공덕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공덕수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정조가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등용해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쓴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득공.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남국은 어디? 통일신라. 북국은 발해. 자, 다음 이종희가 쓴 동사, 이것도 동사. 고구려의 이야기를 썼다. 만주 지역의 역사가 표현됐다. 이 정도만. 이종희가 썼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역시 이긍익이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표적인 기사분말체. 어떤 사건을 본과 끝까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한 거. 이게 기사분말체예요. 대표적인 기사분말체 역사서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아주 실증적으로 정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금석과 안록, 이거 뭐 역사서까지는 아닙니다만 김정희가 쓴 금석학의 책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금석과 안록에서 황초령비와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이게 아주 특히 이 북한산비. 왜 중요하다고요? 그 전까지는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김정희가 그걸 밝혀냅니다. 무학대사비가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금석과 안록을 통해서 밝혀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역사와는 관련 없지만 김정희 얘기한 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세한도라는 그림을 꼭 기억하자. 아주 추운 겨울에 정말 소나무가 그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푸르름을 지키고 있다. 마치 내가 유배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이상적이라는 후배 한 사람만 그렇게 청나라 갔다 오면 책 주고 형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야, 너야말로 추운 날에도 변함없는 소나무와 같구나라고 이 세한도를 선물로 줍니다. 추사 김정인데 완당이라는 호도 있다는 걸 사실 알아두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완당 김정희, 추사 김정희. 자, 이제 지리서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다. 아이고, 오랜만에 봤네요. 자, 언제죠? 호사 개왕자가 혼신 육사, 혼신의 힘을 다해 육사에 입학했다. 호사 개왕자 혼할 때 혼이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태종 이방원 때 나온 책이고요. 화이 사상, 중화와 오랑캐 이, 중국하고 그 외의 민족은 완전히 비교되는 화이, 중국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 화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면 중국 이만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화이 사상이 표현된 지도,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렸죠? 아들 태종 이방원은 땅을 그렸고 아빠는 하늘 그렸다 그랬잖아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별자리 지도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자, 동국여지승남. 자, 국악보동, 동동동동의 하나죠. 지리서 송종 때 서거정이 쓴 풍속이 수록되어 있다. 단순히 지도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풍속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 국악사동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동국여지승남, 또 동문선, 또 동국통감. 역사서. 방금 전에 했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한 2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동국동갑, 동국 여지승남, 동문선, 그리고 하나 동은 두 번째 동이다. 해동, 제국기, 신숙주. 자, 동국지리지 누가 썼는지 정도만 알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굳이 의미를 좀 보자면 삼안의 위치가 고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나온 지도고요. 1708년 18세기 초 숙종 때에는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를 비슷하게 그린 지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 전도가 나오면 조선 완벽한 후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요건 전기에는 아예 우리 조선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슬슬 외국의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대표. 아, 이걸 보니까 중국이 그만한 게 아니네. 뭐 이런 걸 이제 슬슬 우리 조선의 백성들도 알기 시작한 거죠. 요것도 이제 후기긴 하죠. 동국지리지도. 아무튼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이것도 누가 택리지를 만들었는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일일이 현지 답사를 통해서 만든 지도다. 인물은 물론이요, 사건, 풍속, 자연환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지리소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자, 그리고 동국지도. 이건 자주 나와요. 오답선지로. 정상기가 만들었고요.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다. 최초 백리척 사용 동국지도. 요건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오답으로 나와요. 십리마다 눈금을 기록했고 22첩의 목판을 이렇게 접어서 펼 수 있는 지도는 대동여지도.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건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동여지도 한 김에 먼저 살펴볼까요? 김정호죠.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1861년. 자, 조선 아주 후기 뒷부분에 세상에 나온 대동여지도. 뭐 그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만들어서 이때 이제 세상에 나왔겠죠. 아무튼 조선 후기의 지도고요. 상당히 정밀한 지도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정밀하다고 평가가 되느냐? 십리마다 눈금을 그린 지도이니까요. 자, 그리고 22첩의 목판, 아주 쫙 펼치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건너뛴 게 바로 정약용이 한쪽 부분에서만 책을 쓴 게 아니라 지리서도 썼다. 아방강역고. 역사가 들어가 있는 지리서입니다. 정약용. 정약용은 1표 2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1표 뭐예요? 경세유표. 2서? 목민심서. 흠음신서. 자, 농서 다시 한번. 조선 전기, 정초 등이 쓴 농사 직설, 지읒, 시옷. 조선이 확실하고요. 1, 2, 3, 4 세종의 암기 코드에서 네 번째 농사 직설입니다. 세종의 암기 코드 4에서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사군육진입니다. 사군은 누가 개척했죠? 최윤덕이고요. 육진은 김종서입니다. 여진. 자, 그리고 농서, 조선 전기의 농서 빠뜨릴 수 없다. 한번 해보실래요? 못하시겠죠? 성강맹량, 성강맹량. 네? 성종 때 강희맹이 쓴 금양잡록, 조선 전기의 농서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때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후기의 농서들은 이거죠. 농가집성, 신속 등이 쓴 거, 홍만선의 산림경제, 박세당의 색경,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건 농업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쯤에 명종 때 너무 힘드니까 힘든 시기에 쉽게 뭐를 먹을 수 있느냐, 구황차료라는 책, 명종 때. 뭐 전부 농서입니다만 전후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대표 전기의 농서가 이 두 책이에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자, 농가집성은 신속이 효종 때 썼고요. 이양법 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이 썼고요. 누가 썼는지 알아둬야 돼요. 홍만선의 산림경제. 어부들이 이제 만선을 하면은 산림이 좋죠.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게 홍만선의 산림경제. 만선이면 산림도 좋아지고, 그 산림은 아니죠. 이 산림인데 읽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산림이 좋아지고 경제가 윤택해진다. 만선, 홍만선. 요것도 서유구의 임원경제 제가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유치한. 임원들이 보통 이렇게 후배들에게 훈시할 때 유구한 역사를 그래서 임원들은 유구라는 얘기.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회사, 우리 학교, 뭐 교장 선생님들 할 때 유구한 역사, 유구 들어가면 임원들의 얘기다. 임원 경제지. 이렇게. 요 농업사전이고요. 자, 그리고 박세당은 요 색경과 상관없이 사변록이라는 책을 써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고 했죠. 성리학의 절대화에 반대해서. 박세당하고 컴비가 누구예요? 사문난적으로 몰린 윤휴입니다. 윤휴. 자, 책의 내용은 뭐 채소, 과일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농사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 천문학과 역법에 관한 책들. 아까 금방 얘기했다. 아빠는 하늘, 아들 태종 이방원은 땅.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이방원, 아빠 이성계 때는 태조 때는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나 정도만 기억하자. 혼천이라는 천문관측기구가 개발되죠. 장영실 등에 의해서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정말 중요한 거 1, 2, 3, 4, 5, 6, 7 정산입니다. 우리 중심의 한양 중심의 역법서, 한양 기준의 역법서 세종 때 7정산. 그리고 효종 때 김유계 건의에 의해서 청나라, 물론 청이 만든 달력은 아닙니다만 청에 있었던 해외의 달력 시헌력을 도입한다. 수시력은 어디 달력이에요? 수시력. 수시력 나오면 원나라 달력이에요. 원나라. 그래서 원간섭계의 키워드 중에 수시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시헌력은 청의 달력입니다. 청나라 때 있었던 달력. 효종 때 김유기 건의했다. 자, 홍대용의 지전설 무한우주론. 지난번에 홍대용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혼천이를 홍대용도 만들어요. 그만큼 천문에 관심이 있었던 실학자가 바로 홍대용입니다. 그 당시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때 얘기하려고 지전설, 무한우주론, 혼천이 등등. 세종 때 혼천이뿐만이 아니라 홍대용도 혼천이를 만들어요. 혼천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세종이네? 이거 홍대용이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에요. 홍대용도 혼천이 만듭니다. 18세기 학자 홍대용. 홍대용이 쓴 책 담원 홍대용이어서 담원서고요. 문답자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랬죠? 의산문답입니다. 예. 용각산, 용의산. 동어문답은? 예. 웬만하면 이동호 씨. 이가 썼어요. 같은 문답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고. 자, 의학서. 세종의 1등 의학서 의방유치와 향약집성방입니다. 향약집성방하고 구분해서 알아둘 게 뭐예요? 구급방이죠. 구급, 기역, 고려. 집성방, 지읒, 시옷, 조선.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죠. 자, 세종 때 나왔고요. 동의보감 너무나 유명한 책 허준의 동의보감 언제? 광동제약이다. 광해군이 동의보감이다. 광동제약에서 동의보감 말고 하나 더 알아둘 거? 대동법.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 침은 허임이라는 사람이 허준보다 훨씬 잘 나왔답니다. 인조 때 허임이 쓴 침구경험. 침이니까 임이다. 이렇게.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혹시라도 구분하고 싶으면 침이니까 임이에요. 침은 임이 더 잘났어요. 주는 동의보감이고. 자, 그 다음 마거해통. 정약용 선생은 안 쓴 책이 없습니다. 예. 홍역과 관련된 마거해통. 그리고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거 자주 나오죠. 사상의학이라는 거.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의학을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 이재마라는 분이 쓴 동의수세보원 1894. 어휴, 이저 동학농민운동하고 연도가 같네요. 세상에 나온 연도가. 자, 1894의 동의수세보원 사상의학 이재마는 중요해요. 자,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조선 전기의 문학 대표가 최초의 한문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포동의 하나인 동문선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시문집. 성종 때 국악사동 중에 한 동이 동문선이에요. 자, 나머지 세 동 다시 한 번만 물어봅니다. 자, 동문선 말고 해동제국기, 해동제국기, 동국통, 동국통감, 지리서, 동국여지, 승남. 반복해야지. 이게 사동만, 이거 국악 사동만 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해서 도대체 동 4개가 뭔지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국악은 아시죠? 국조오레이 악학괴범이에요. 악학괴범을 쓴 사람은 힌트 드리면 성종하고 성이 같아요. 성으로 출발합니다. 성현. 성현의 악학괴범. 자, 그리고 뭐 굳이 정철. 정치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관동별곡 3위인곡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의 주인공이 바로 정철입니다. 선조 때 활약했던 정철까지 전기로 구분하고 이제 후기의 문학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경제, 사회 이야기할 때 웬만한 특이한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은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이듯이 얘도 같이 섞어서 나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문학에 한글 소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홍일동전, 심청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등장했다. 그리고 시조는 3434, 3434, 3543 초장, 중장, 종장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깬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막 길게. 이게 사설시조죠. 조선 후기. 판소리 조선 후기. 정리한 사람 신재효.
신채호 아닙니다.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자고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은 신재효. 탈춤과 산대놀이가 대중오락으로 정착한 시기 조선 후기. 중인들이 양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문학활동,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한다. 조선 후기. 중인들의 시사활동, 조선 후기. 책회, 책을 중고 상인 같은 사람이 여기서 받아다가 절로 파는 책회가 등장한다. 책 중개상. 그리고 새책가라는 책을 빌려주는 책 대여점이 생겨요. 조선 후기.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책 대신 읽고 얘기해줘. 근데 또 글을 알아도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재밌어. 현대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전기수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옥시 부인전에 추영우 배우가 바로 전기수로 등장을 하죠. 아,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들은 보시면 한국사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공예품. 고려는 청자죠. 청자,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발전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나왔던 게 조선 초까지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분청사기. 약간 소박해요. 소박한 느낌인데 특징이 뭐냐면 무늬가 정말 다양한 게 많다. 이게 바로 분청사기. 되게 화려한 느낌은 안 나요. 회색 태토 위에 백토를 발랐으니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화려하고 순청자처럼 막 보석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나지만 나름의 멋이 있는 분청사기가 조선 전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백자로 변형이 됩니다. 하얀색 자기로 됐다가 여기에 이제 푸른색 무늬들이 들어가죠. 바로 청화백자. 요건 후기다. 코발트, 회청, 안료를 써서 아주 아름다운 무늬들이 첨가된 거, 청화백자. 자, 고려는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조선은 분청사기에서 백자 앤드 청화백자, 이렇게 세 단계 거친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미술작품. 전기의 대표가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몽유도원도인데 이게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여서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꿈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몽유도원도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실과 꿈을 한쪽에 다 그렸기 때문에 한 종이 안에 옆으로 길어요. 좀 이따 그림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사관수도 정말 잘 나옵니다.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이거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고사가 뭐예요? 아주 지체 높고 선비사, 관, 볼관, 어딜 봐요? 물, 술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체 높은 선비가 이렇게 밑을 보고 있는 거. 이게 강의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및 그 중기에 해당되는 신사임당이 활약했던 전기, 중기, 사군자를 그리거나 아니면 풀 위에 얹어져 있는 벌레, 초충도 신사임, 이런 건 이제 전기로 하고. 자, 이제 후기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진짜 경치의 산수를 그렸다. 진경산수화. 대표가 바로 정선입니다. 겸재 정선에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린 거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금강전도는 막 봉우리 1만 2천 봉을 표현했고요. 인왕제색도는 정말 진짜 그림 같은데 한 산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둘 그림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얘하고 얘를 전기와 후기를. 진경산수는 후기다. 그리고 풍속도, 이거 뭐 두말하면 허리 아픈 김홍도의 씨름, 서당 등등. 그리고 신윤복. 특징이 뭐예요? 신윤복의 특징. 여자를 많이 그립니다. 미인도. 그리고 여자만 그리기 좀 미안하시면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사랑을 나누는 그림. 월하정인. 달빛 아래 연인이 사랑을 속삭인다. 월하정인 신윤복입니다. 그리고 김득신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후배예요. 그래서 아주 화풍이 비슷해서 요 김득신의 대표 그림인 파적도는 그림을 외워둔다는 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똑같아서, 너무 비슷해서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통동구도는 당연히 조선 후기일 수밖에 없다. 왜? 서양화 기법을 도입했어요. 서양화 기법은 뭐예요? 원근, 먼 것과 가까운 것을 크기 내지는 명암을 통해서 표현하잖아요. 원근법이 최초로 도입된 그림,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당연히 조선 후기. 세한도 당연히 김정희가 조선 후기의 학자니까 유배 가서 그린 최고의 그림 세한도. 누구한테 선물했다고요? 이상적. 후배 이상적에게. 그 이상적이 뭐 한 사람이에요? 다들 안 찾을 때 제주도까지 가서 형님 이 책 좀 보세요. 너밖에 없다. 추운 날 푸르른 소나무가 너다. 자, 민화, 이름 모를 작가들이 그린 민화 유행한다. 조선 후기. 대표가 뭐예요? 까치와 호랑이입니다. 이게 몽유도인데 아까 얘기했죠. 넓다고. 예? 반은 현실이고 반은 꿈이에요. 예. 안견의 꿈을 표현한 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넓으면 몽유도인데 이렇게 넓으면 이게 바로 고사.
지체 높은 선비가 본다 어디를 물을. 이거 물이잖아. 선비. 고사관수도 전기. 초충도 신사임당 풀 위에 이거 벌레가 있죠. 잠자리가 있죠. 초충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기입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이제 후기예요. 서당, 김홍도, 진경산수,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 봉 엄청 많죠. 금강전도, 겸재 정산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이거보다는 이게 좀 이렇게 덜 복잡해요. 하지만 요 풍입니다. 진경산수.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을 자주 그렸던 신윤복의 달빛 아래 사랑을 나누는 월화 정인 신윤복입니다. 이게 바로 김정희의 세안도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추운 겨울에 푸르름을 소나무 이상적에게 선물로 준. 김정희는 금석관록에서 무엇이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혀냈다고요? 북한 산비와 황초령비. 자, 사전으로 갑니다. 사전. 이수광이 천주실이라는 책에서 지복유설. 이거 백과사전이에요. 인조 때고요. 자,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편찬된 백과사전. 같은 동자지만 국악 사동에 왜 안 들어간다고요? 이런 사전은 짧게 제의한 사람들은 못 쓴다. 영조 때다. 구분하자.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 가서 쓴 물고기 백과사전 자산어보. 자, 건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기부터 내려온 종묘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는 사진으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도 자주 나와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종묘와 사직을 지키소서 할 때 그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섬기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사직단이라고 그러죠. 토지와 곡식신. 이건 우리나라 토지 곡식신이고 중국의 신농시와 후직시, 중국의 농사와 관련된 신농시, 후직시를 숭배하는 재단이 바로 선농단입니다. 신농단이면 좋겠지만 신농시니까 선농단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직은 우리, 신농시, 후직시는 중국신이거든요. 거긴 선농단. 구분하시고 해인사 장경판전, 이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원각사지 10층 석탑 어느 왕 때? 불교에 심취한 세조 때. 뭐의 영향이다?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이 10은 원나라가 좋아해요. 중국이 좋아하는 십자. 그래서 원간섭기 때 경천사 10층 석탑, 이것의 영향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 전기 세조.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굳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자면 색깔이 조금 검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그래도 조선 거니까 비교적 새 거다 하예요. 근데 이게 그 하에서 백탑이 아니라 그 하얀 탑을 이렇게 돌면서 학문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백탑파라고 합니다. 박제가, 박지원, 이런 사람, 박제가의 제자들, 박지원의 제자들. 자, 그리고 백운동 서원 최초 서원이고요. 사액받아서 소수 서원으로 바뀝니다. 역시 우리의 조선의 서원들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사액은 언제 받았다? 명종 때입니다. 백운동 서원은 언제 만들어졌다? 중종 때입니다. 중종과 명종 세트로 알자. 중종, 명종 세트 대표가 비변사예요. 비변사가 최초로 임시기구로 설치된 거 중종 때. 왜? 중삼, 삼포회란. 명종 때 상설기구화 됩니다. 왜? 명종 때 미음, 을묘외변. 무슨 말인지 너무 새로우세요? 복습하시면 다 나오고요. 자,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데 본 법주사의 팔상전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의 목탑입니다. 이거 탑으로 쳐요. 탑으로. 목조구축물인데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목탑이어서 법주사 팔상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도 상당히 훌륭한 후기 건축물인데 금산사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바로 후백제의 견훤이 유폐되죠. 아들 신검이 아빠를 거기 가두잖아요. 도망 나와서 누구에게 투항해요? 왕건에게 투항하죠. 그 과정 암기 코드로 후삼국의 통일 과정 공고헌신일. 훌륭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의 헌칠하고 신선한 1학년 공고헌신일. 그중에 헌이 바로 견훤의 투항입니다. 금산사에서 나오셔서 구례 화엄사 각황전 역시 훌륭한 건축물이고 수원화성 빼뜨릴 수 없죠. 누구 때? 정조 때. 누가 도왔다? 정약용. 그리고 수원화성에는 장룡용의 외영이 설치됐다. 내영은 한양, 외영은 수원화성. 역시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자,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1점이니까 쉬운 모양인데요. 우리 박물 탈춤 나왔죠? 끝났죠? 이런 특별한 특이한 문화 상황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또 경제, 특이한 경제, 조선 후기. 탈춤 계속 나오고요. 풍자, 봉산 탈춤, 산대놀이, 전부 조선 후기.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판소리 조선 후기. 정리한 사람 누구? 신재효. 옥계 시사에서 시를 낭송, 중인이 시사 활동한다? 조선 후기. 민화 조선 후기. 새책가에서 춘향전, 한글 소설 춘향전, 새책가 책 대여점 조선 후기. 개미자 누구예요? 태종입니다. 태종. 호사 개왕자 할 때 개가 개미자죠. 태종 이방원 조선 전기. 가에 들어갈 작품. 강의안 끝났죠? 고사관수도. 지체 높은 선비가 관 본다 수 물을. 물을 보는 거예요. 물. 네, 물 보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죠. 이게 뭐죠? 월화정. 월화정인입니다. 신윤복 조선 후기. 얘는 조선 전기. 이건 뭐예요? 이거 금방 봤는데? 금강산 찾아가자. 네,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조선 후기. 자, 1번하고 3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의 그림이고요. 매화를 표현한 거고, 요거 김홍도가 풍속도만 그린 게 아닙니다. 산수화에도 능한 사람이 단원 김홍도거든요. 요 김홍도가 그린 산수화입니다. 요는 시기로 따지면 후기는 맞죠. 요거는 후기. 자, 다이어트 한능검 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7일째가 끝난 거예요. 와, 이런 날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11일이니까 8, 9, 10, 11, 4일만 하면 되는데 이 다음 날 보시면 약간 배신감 느끼시겠지만 한 날이 좀 긴 날이 좀 있긴 해요. 예. 꽤 있어요. 긴 날이.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서 제가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아무튼 7일째를 이겨내셨으니까 남은 4일, 날짜별로 조금 긴 날이 있을 건데 이런 사기꾼 이러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끝내야 효과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몰아놓은 거예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째 뵐게요.